예, 삼성이 앞으로 3년간 180조 원을 투자하고 4만 명 직접 고용을 포함해 70만 명 이르는 직간접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인도에서 만난 지 한 달 만에 나온 결과입니다. 네,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양성화해서 투명하게 운영하기로 했는데 피감기관 지원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입니다. 진수희 전 국회의원,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오늘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삼성의 경제 활성화 대책 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네. 너무 경제 문제가 지금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지난번에 인도에서 만났죠. 최근에는 이제 김동연 부총리가 삼성 공장까지 방문을 했는데 그 뒤로 이런 이제 결과물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세계 1위 기업의 이런 투자 계획. 그래서 정부로서는 일단 좀 한숨 놓았다고 할까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여러 가지 고용이라든지 경제 지표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쨌든 어렵사리 삼성이 이런 대규모 투자, 특히 180조 중에 130조를 국내에 하고 또 4만 명의 직접 투자 그리고 70만 명을 직간접적으로 고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2010년도에 여러 가지 5개 신산업을 선정한 데 이어서 최근에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적으로 뭐 5G라든지 AI라든지 그리고 전장 부품 업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자율 자동차 시대를 겨냥하는 또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핵심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어떤 핵심 부품이라든지 골간 그 기업에 새로운 비전을 내놨다는 면에서 이재용 부회장 체제가 구축되는 하나의 신호탄이고도 또 국내에서 여러 가지 답답했던 경제 문제나 고용 문제를 일단락 지을 수 있는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된다는 건 보여줄 수 있고 또 하나는 자율주행차 영역으로 간다는 의미에서 삼성과 현대의 말하자면 시너지라든지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내다볼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어떤 전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삼성 입장에서는 사실 작년 투자와 크게 달라지는 게 없고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부 입장에서 뭐 재벌 개혁과 관련된 부분에 좀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 이런 부정적 시각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런 시각에 앞서서 우리 경제가 지금 매우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다행이다. 숨통이 좀 트여질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있어서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지난 18개월 누적 취업자 수가 겨우 10만 명에 불과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침체가 돼 있고 이거는 2008년 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지금 맞고 있는 어려운 국면인데 그 당시에는 그래도 모든 세계가 다 같이 겪는 어려움이었지만 이번은 미국이나 일본은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우리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제 삼성이 발표를 한 건데 저는 늘 이제 이게 처음 우리가 보는 장면은 아니에요. 전 정권에서 우리가 익히 보아왔던 장면들인데 과연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궁금했던 거는 과연 이 이제 정부의 필요와 대기업의 이해관계가 만나는 지점에서 늘 이런 것들이 발표는 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이후에 이런 약속이나 이런 계획들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누군가 이걸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해서 이번에는 좀 그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제가 이게 익히 보아오던 장면이라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다행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씁쓸했던 게 뭐냐면 저 삼성 대기업과 이재용 부회장이 누굽니까? 불과 작년, 재작년에 이 국정농단 사태의 한 축으로서 현재 또 재판이 진행 중이고 수감을 1년 넘게 수감 생활을 하다가 항소심 재판부에 의해서 풀려날 때 바로 민주당에서부터 그 재판부에 대해서 비판했었던 그 장본인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인데 그랬던 그분을 대통령이 인도에 가서 투자 주문하고 또 최근에 부총리가 삼성 그 회사를 방문해서 뭐 삼성 띄워주고 또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 뭐 칭송하고 이런 장면 끝에 오늘 발표된 이 계획들이라 참 좀 씁쓸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번 정부는 지난 정부들하고는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정부는 정부가 할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과 제도로서 기업을 규율만 하면 되고 불필요한 규제 걷어주고요. 특별히 간섭이나 개입할 거 없이 그렇게 잘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리고 기업은요. 제가 보기에 삼성만 해도 이제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애국심 갖고 기업하는 기업 수준은 아니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투자해서 수익이 기대되면 언제든지 저는 정부가 투자하지 말라 그래도 투자할 거예요. 그러면 이 기업은 기업대로 정해진 법 테두리 안에서 투자도 하고 고용도 하고 공정거래의 틀 안에서 하면 되고, 정부는 정부대로 대기업에 대해서는 간섭도 규제도 할 거 없이 그냥 내버려 두면 되지, 저렇게 대통령과 부총리가 만나서 주문을 하고 거기에 화답을 하듯이 이런 식의 경제 운영 방식은 저는 이번 정부에서는 안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보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다행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생각도 들었다는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기업은 뭐 투자, 일자리 창출, 그 본연의 역할을 하면 되는 것 같고요.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재벌 개혁의 칼날이 묻어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뭐 삼성의 계획이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 역할을 해보길 좀 기대해 보고요. 경제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 방침을 시사하지 않았습니까? 글쎄요, 인터넷 전문은행 그 산업자본이 은행자본 거기 인터넷 네. 은행에 4% 이상 지분 소유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완화해야 된다. 예전에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규제 혁신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요즘에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블록체인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 지불 수단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디지털 상태에서 금융혁신 솔루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과거에 실제로 보면은 어떤 보험회사라든지 은행들이 실제 그 산업체하고 연결돼서 자기 회사에만 특혜를 주고 다른 회사는 대출도 안 해주는 그런 어떤 부조리한 면들 때문에 금산분리, 은산분리라는 개념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시대가 변해서 상당히 그거 묶어놓기에는 너무 트렌드상으로 뒤쳐져 있기 때문에 풀어야 된다는 측면도 있고, 특히 이제 개인정보보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의료 민영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개인정보의 영역에 있어서도 개인이 스스로 자기 정보를 다른 사람하고 공유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물론 또 복지부 장관 해보셔서 가장 핵심적인 게 의료 데이터에서도 개인정보입니다. 근데 그와 관련된 수많은 사례인 삼성조차도 2010년도에 냈던 의료기기 장비 사업, 모든 새로운 장비들이 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사실은 과기부나 정무위의 영역보다는 행자위 영역에서 다 브레이크를 걸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이 문제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저는 긍정적인 시간들이다. 물론 어떤 정책과 어떤 추진 체제에 있어서도 일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외국에서 하듯이 말하자면 시장 프렌들리 하면서도 케어풀리 보는, 즉 쭉 시장이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주고 규제를 풀어주고, 다만 이상한 지점에 대해서 정부가 그때 개입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보여준 측면은 이상한 거는 우선 하지 마라부터 해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점을 지금 전체적으로 대통령께서 분위기상으로 심리적으로 풀어가고 있는 뭐 좋은 조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부 시분단체와 진보 진영에서는 좀 반발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청와대에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대통령과 이 집권당 쪽에서 이 지금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고 정책 운용에 있어서 다소 유연해져 가는 방향을 택한 것 같아서 그것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신 뭐죠, 은산 분리 이런 거라든지 그 지금 규제 프리존법, 그 또 서비스 산업 선진화법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야당일 때 엄청나게 반대를 했었거든요. 네. 그랬다가 막상 이제 이 국정 운영에 책임을 진 입장에서 들여다보니까 그 필요성이 이제 절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 이제 유연해진 방향으로 가는 건 저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그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동안 야당일 때 반대했었던 그 법들 있잖아요. 규제 관련 법들, 특히 그 서비스 산업 선진화법은 뭐 제가 관심 있는 영역들도 있습니다. 거기 이제 원격 의료라든지 또 건강관리 서비스하고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도 좀 정부나 여당이 좀 유연해진 태도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주문을 차제드리고요. 물론 이제 개인정보 침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그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그런 우를 범할 게 아니라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최소화 시키면서, 그러나 이 그 우리 건강관리 서비스를 좀 제대로 한다든지 하게 되면 사실은 나중에 우리 중고령층 인구 비율이 많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만성 질환자도 많아지고 그럼 나중에 우리가 그 치루어야 될 의료비나 사회적 비용을 미리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그거를 오히려 비용을 축소할 수 있는 굉장히 이점도 많기 때문에 예. 개인정보 보호라는 그 안 좋은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여당과 청와대가 더 좀 앞으로 계속해서 유연하게 좀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BMW 화재와 관련해서 정부의 좀 방침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권고만 했다가 이번에는 안전점검 받지 않은 차량 운행 중지를 시키겠다라는 것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정부 방안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은 원천적으로 국토부가 그동안에 조금 뭐랄까 외국 승용차에 대해서 너무 많은 페이브를 줘온 건 아닌가. 실제적으로 좀 더 철저하게 여러 가지 점검하는 선도적인 조치,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더 필요했던 부분인데 뒷북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솔직히 생각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도 뭐 국토부 장관이 직접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천적으로 사실은 국회도 말하자면 징벌적 차원에서 그런 문제들을 깊이 다룰 수 있는 법안도 빨리 만들어 주시고 그야말로 개인 소비자의 피해 이전에 국가가 조금 더 어떤 그 국민 안전과 관련돼서는 처음부터 이렇게 균등하게 그런 잣대를 댈 필요가 있다. 좀 뒤늦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정부가 좀 강하게 나갈 때는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저는 국민들 좀 답답해요. 우리 소비자들이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고요. 그게 전에 왜 폭스바겐 사태 있었지 않습니까? 폭스바겐 사태에서도 우리가 본 게 왜 우리 소비자들만 그 글로벌 기업들이 차별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 생각 때문에 굉장히 그 불쾌하기도 했고 그때는 참았다가 이번 BMW 상황을 보면서 이제 그 분노가 저는 그게 치닫게 되니까 네. 이제 정부가 뒤늦게 나서는 것 같았는데요. 폭스바겐 사태 때부터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더라면 적어도 BMW에 의한 피해는 좀 더 줄이지 않았을까 하는 조금 후회되는 심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국회로 좀 가서요. 네, 국회 소식 좀 같이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민주당과 한국당, 글쎄요, 이 국회의원들 쌈짓돈 논란을 일으켰던 특활비 영수증 반드시 첨부해가지고 이제는 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은 아예 특활비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여론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양성화, 투명화는 좋은데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써야 한다 이런 여론이 많았는데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뭐 특활비 첫 번째 근본적으로는 돈 많이 는 정치 구조를 더 바꿔야 되고요. 심지어는 좀 다른 얘기 같습니다만 보좌관들도 너무 많습니다.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1인 국회의원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국회의원 월급은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제가 국회의원 당시에 집에 갖다 주는 돈이 300~400만 원도 안 될 정도의 당비 내고 이렇게 되면. 근데 보좌관들 월급이 연으로 치면은 몇 억씩 되거든요. 예. 사실은 외국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부분이 있고 또 스스로가 본인이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특활비를 위원장이 받으면 이렇게 나눠 쓰는 그게 과거로부터 내려오던 전통적인 문화 같은 거라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당 원내 회의할 때 왜 그런 걸 나눠 안 썼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돈 많이 든다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부터 고쳐야 된다는 거고요. 또 특활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름도 그렇죠. 뭘 특수 활동을 하냐. 사실은 상여금이라고 하는 게 더 낫지. 나눠 쓴다 그러면. 사실 그런 문제부터 정확하게 데피니션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스스로 판단해서 이 특수 활동이라는 것이 이 상임위 운영하는 데라든 여러 가지 불필요하다 그러면 좀 낮춰 잡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투명하게 영수증 처리가 될 수 있는 항목을 정해서 자기가 이런 상임위 활동을 하는데 이 돈이 있으니 이렇게 적정한 절차를 통해서 올리면 국회 사무처에서 승인받으면 그 돈을 쓰게 한다든지 뭔가 이런 절차가 있어야지 무조건 돈을 받고 난 다음에 영수증 처리만 되면 되고 그런 어떤 영수증을 처리할 겁니까? 밥 먹는 영수증, 교통비 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절차적으로 종합적인 국회의원 스스로의 어떤 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개인적으로 진짜 궁금한데 예전에 국회에 계실 때 그렇지만 그 원내대표나 당 지도부 그리고 상임위원장들이 특활비를 그렇게 일반 국회의원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 저는 그렇게 몇 천만 원씩 들 이유가 없어 보이고요.
아니 뭐하러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국회 원내대표나 뭐 상임위원장이나 간사직을 한다 그래도 특수활동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하면 되는 거고 특별히 이제 국회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그렇죠. 상임위 간사들. 예, 예, 예. 이 국회직을 그 직을 수행함에 따라서 필요하게 드는 경비들은 특별활동이라는 이름을 특수활동비라는 이름을 붙이지 마시고 그 어감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업무 추진비, 그 직 때문에 필요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는 법인카드 같은 걸 만들어서 국회에서 발행하는 그 직을 가진 사람이 그걸로 쓰도록 하면 그 저절로 투명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정부에 있을 때 제가 놀랬던 거는 좀 의아했던 거는 제가 이제 장관실에 있는데 장관한테 법인카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복지부에는 특수활동비가 책정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심지어는 저한테 우리 비서실 직원들이 카드를 안 줘요. 제가 구경이라도 하자 그래도 안 주더라고요. 꼭 저를 수행해서 공무에 쓰는 돈이나 식사나 이런 거에만 하고 전혀 제 손에 쥐어주질 않더라고요. 예. 아무튼 그런 식으로 국회도 쓰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왜 계속 의심받고 비판받으면서 저걸 안 없애고 두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피감기관 출장 문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고 했는데 자문위원회 7명 중에서 5명이 국회의원입니다. 과연 제대로 된 자문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 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처음부터 원청적으로 좀 빌미를 제공하네 비판받을 수 있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법을 말하자면 만들기도 하지만 정부를 대신해서 여야를 포함해가지고 어떤 국가적 활동에 있어서 점검해보고 또 격려할 건 격려하고 그런 활동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도 나는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합리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할 거냐. 예를 들면 제 같은 경우도 뭐 현대자동차 알라바마 공장에 국회의원 시절에 갔는데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청탁금지법 위반일 수 있거든요. 근데 예. 그 우리나라의 주요한 업체가 미국에 좋은 행동을 하는데 한국 국회의원을 초청하는데 안 갈 수가 없다. 근데 그 많은 돈이 내 혼자 내 경비로 갈 리가 없다. 그랬을 때 어떤 합리적 기준이 있을 것인가를 찾아가 주는 게 방법이지. 청탁금지법 안 된다. 아무도 당분간 국가적 행사에 국가가 많은 돈을 해서 만든 행사에 뭐 외국 인도 공장에서 하는 거 국회는 아무도 안 갑니다. 자기 돈 주고. 그런 상황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그러니까 국익과 투명의 관점에서 차분하게 봐야지 다 안 간다, 간다. 이것이 저는 대안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국회 밖에서 보다 보니까 저 국회가 내놓은 새로운 제도 개선안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지금 왜 권익위에서 국회로 보내온 그 38명 예. 명단 있잖아요. 저는 그거 공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개 안 한다고 또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 공개하면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제도 개선안을 내놓을 때 그 예. 개선안이 진정성이 있는 것이지 이거는 감춰놓고 뭐 앞으로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국민들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청와대 안에서도 민정실이 있듯이 국회 안에서도 국회 대변인 우리는 국회에서 그런 권한이 없다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국회 사무처의 권위, 그 권위가 국회의원 개인의 어떤 그 윤리적 문제를 걸고 넘어질 수 있는 작동 기구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잠깐 이 얘기할게요. 김경수 지사 오늘 2차 소환이 이루어졌는데 특검 기간 연장을 일부 야당 쪽에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이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글쎄요 궁금한데 두 분 얘기 잠깐 좀 듣고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특검 쪽에서 되도록 60일 기한 내에 그 마무리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저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이 특검에 관해서 지금 특검을 흔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 기한을 뭐 연장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든가 또 여당의 어떤 의원인가는 뭐 김경수 지사가 기소는 될 텐데 구속영장 청구를 한다 해도 기각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특검에 일종의 외압을 가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특검 수사에 관해서 정치권은 그냥 지켜보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수사 결과를 보고 나중에 평가를 하더라도 그때까지는 좀 유보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말씀입니다. 저도 뭐 같은 입장입니다. 실제로 이제
8월 25일 이제 기간이 다 됐죠. 그런데 과연 특검 스스로가 판단했을 때 더 구체적인 어떤 증거를 가지고 수사를 할 만하다고 했을 때 자발적으로 뭐 추가 요구를 할 수 있고요. 그걸 정치권에서 가급적이면 이것저것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고 물 흐르듯이 하는 것이 가장 말하면 여야 모두에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국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산 석탄 문제와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시기에는 국정조사까지 가야 할 사안이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일단 어제 외교부에서도 확인을 했잖아요. 두 군데는 들여왔다라는 식으로. 그랬기 때문에 일단 외교위원회에서, 외통위원회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그 진상을 한번 조사를 하고요. 그 결과를 봐가면서 저는 이 건은 상당히 그 가벼운 사안이 저는 결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국정조사까지 갈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우리 정부가 지금 대북 그 대화 중이라고 해서 북한에 지나치게 온정적이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정부 누구 못지않게 저는 북한의 그 비핵화를 원한다고 봐요.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면 원할수록 오히려 유엔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해서 가하고 있는 이 제재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저는 동참을 하는 게 오히려 북한의 비핵화를 빠른 시일 내에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방식이지 북한에 온정적으로 하고 또 자극하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가면 오히려 저는 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뭐 이 부분은 이제 러시아가 끼어 있지 않습니까? 배가 이제 나웃가에서 출발해서 왔는데 그렇다면 이제 뭐 더 상세히 알아야 될 것은 그야말로 러시아산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북한산인데 북한산일 수 있겠죠. 그러면 러시아가 수입을 해서 다시 판 것인지 진상을 정확하게 모르고 수입한 것인지 알면서도 정부가 말하자면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서 했는지 그게 핵심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정부가 북한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생션 상으로 유엔 대북 결의안 위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말하자면 미국에서도 어쨌든 한국 정부에 신뢰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늦게나마 이 정부가 정확하게 투명하게 이 문제를 해서 만에 하나라도 북한산인 줄 알면서 수입했다면 거기에 대한 제재, 그 국내적 어떤 그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한국당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1년 만에 이 당 지도부 중진 연석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홍준표 대표 시절에 이제 했던 건데 홍준표 대표가 그만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열리지 않았던 겁니다. 글쎄요, 김병준 비대위원장 좀 소통을 해보려는 노력들이 보인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봐야 될지요? 글쎄 어쨌든 소통한다는 뭐 단계적으로 소통하는 과정에서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그 소통의 과정이 잘못하면 그야말로 어떤 본인 스스로가 덫이 되고 늪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새로운 어떤 보수의 개혁이라든지 자기 어떤 기본적인 정책적인 어떤 제안들을 하는 힘을 가지는 데 과정으로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튀어나와서 본인 스스로가 그게 묻혀버리는 잘못한 무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밸런스를 잘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외형적인 변화 좀 많이 생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티셔츠 차림도 허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비대위원장 뭐 백보드를 LCD를 바꾸겠다라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외형적인 변화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 뭐 없는 것보다야 낫겠죠. 형식이 내용을 결정한다 이런 말도 있듯이 그런 이제 외형적인 게 바뀌게 되면 아무래도 생각이나 사고의 방식이나 지향점도 달라지는데 영향은 줄 겁니다만 그거는 극히 일부일 거고요.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저런 식으로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홍준표 대표 시절에 했던 것과는 이제 차별화하려는 의도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어쨌든 이 김병준 위원장은 외부에서 오신 분이고 당내에 자기 조직이랄까 이 우군이 없는 형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한국당의 혁신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그 굴러가려면 당내 우군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아마 이 저런 그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손학규 바른미래 전 선대위원장이죠. 네. 어제 이제 공식적으로 당 대표에 나가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글쎄요, 뭐 올드보이 귀환이라도 이야기가 있지만 그 손학규 전 대표가 뭔가를 하려면 다른 일이 터지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 송파을 출마했을 때도요. 그
북미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 네.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 있어가지고 취소했었고. 이슈가 다른 곳으로 번지는 네. 바람에 굉장히 묻히는 이런 일이 핵이 있었는데 발사되거나 네, 어제 이제 발표할 때 이 삼성의 그 경제 활성화 네. 대책이 발표돼서 이게 또 이게 묻히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런 그래서 오히려 직기스가 기자들이 있는 건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숨을 죽이고 긴장을 했다. 네. 과연 이번에는 무슨 일이 어떤 터질까? 일이 터질 것인가.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안 터지고 있다. 이런 것까지 기자들끼리 논의를 했다니까 아주 재미있는 현상인데 어쨌든 징크스는 깨졌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실제적으로 이제 더 한편으로는 아무런 그런 어떤 뭐 일들이 안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집중력을 받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본인이 왜 출마했고 새로운 기대를 걸 거냐가 아니라 일이 터질 거냐 안 터질 거냐가 더 화제가 되는 것이 좀 뭐 오프다 예. 이런 느낌들이 들고요. 어쨌든 많은 12명이라고 되는 후보들이 예. 이제 출마를 하셨습니다만은 조금 더 이렇게 그 말하자면 바른미래당의 새로운 비전들을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많이 나온 것을 보면 오히려 역으로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우선 내가 존재감을 보여야 되겠다.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물론 뭐 6명인가요? 중간에 네, 걸러진다고는 예. 합니다만은 그런 것 자체도 그렇게 꼭 좋은 모습이다라고만 볼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 전대 변수가 안심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제 기자회견 장소에 보면 안철수 측의 의원들이 좀 많이 포진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안심이 손 전 상임위원장에게 가는 게 아니냐. 상임선대위원장에게 간 게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제가 소속이 바른미래당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라는 그 취지로 당이 만들어졌는데 예. 역시 전대 상황이 되니까 또 그 구태의연한 뭐 안심, 뭐 유심,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제 자신이 굉장히 제가 속한 당이지만 좀 실망스럽고요. 저는 이게 꼭 바른미래당뿐이 아니고요. 그 올드보이 논란도 저는 이 집권당인 민주당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해찬 전 총리라든가 김진표 전 부총리 이런 분들이 전대에 출마하는 상황이 되면서 오히려 그 평화당이랄지 바른미래당까지도 이 분위기가 번지는 그렇게 된 거 아닌가 싶고요. 그런 집권당의 전당대회에서도 지금 소위 문심인 거잖아. 문심 갖고 지금 대표가 되자고 그 새 후보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제가 상기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에서 박근혜 마케팅 선거 때마다 박근혜 마케팅 한다고 그렇게 비판을 하던 분들이 지금 당 대표 선거하는데 온통 대통령을 판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호가호위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안 좋아 보이고 저는 집권당부터 뭔가 새로운 이 정치 변화의 물꼬를 텄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여지는 모습은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송영길 후보 역시 세대 교체를 기치로 나오셨는데 세대 교체는 좋아요. 그러면 뭔가 이 젊은 뭔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상대 후보들 뭐 나이를 이야기하면서 대통령보다 위니까 대통령이 불편할 거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세대 교체라는 구호하고 실제 내용하고 좀 이렇게 어긋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서 그것도 보기에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수희 전 국회의원,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